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폐악질을 이제 끝장낼 수 있는,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 사실 이 배후는 중국 도발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위기가 깊어질수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성취할 수가 있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북핵 도발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방식, 그 다음에 타이밍, 타겟 전부 다 굉장히 특이하고, 이거는 북핵은 중국 핵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도발인데, 중국이 자기 내부, 중국 내부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위기가 많거든요. 내부 결속용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아슬아슬한 시기인데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아니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재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운이 나쁘면 일주일쯤 지나서 광고가 붙는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미 착륙 2시간 전에 북한이 ICBM 한 발, 그리고 숏 레인지 발리스틱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컨비네이션으로 섞어서 3발을 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보통 이 ICBM의 고도가 얼마냐. 근데 옛날에 이렇게 실험하는 거 보면 고도를 낮춰서 실험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륙간을 날아가려면 실제로 쐈을 때 이게 ICBM의 비행 궤도는 고도가 한 2,000km 됩니다. ICBM이라는 거는 이제 그 쏴서 올렸을 때 자기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로켓 추진을 끄고 그 지구와의 그 상호 인력에 의해서 샥 날아가요. 그때 그 고도가 이제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ICBM 같은 경우는 한 2,000km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보내려니까 아예 멀리 위까지 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가까운 거리로. 그래서 요번에 대개 고도가 6,200km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쯤 되면 본격적인 진짜 미국 본토를 가는 거거든요. 미국 본토용 ICBM이라고 할게요. 미국 본토용 ICBM, 이게 화성 15를 개량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언제 마지막 쐈냐? 무려 4년 4개월 전입니다. 2018년. 트럼프랑 한참 맞짱 뜨려고 하다가 깨갱 할 때 마지막에 쏜 게 이겁니다. 2018년. 4년 4개월 만에. 4년 4개월 만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까지는 그러면은 지난달에도 뭐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어?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다 발리스틱 미사일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쏜 거는 중거리입니다. 미드레인지입니다. 화성 17. 4월 27일 날 쐈고요. 5월 5일 날 쏜 것도 미드레인지입니다. 화성 17. 그리고 5월 16일 날 뭔가를 쐈는데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거는 뭘 쐈는지 잘 모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4년 4개월 만에 무지하게 심각한 ICBM, 미국 본토용 ICBM을 쐈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은요, 이 세계 정세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예를 들어서 1968년 울진 삼척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68년에 울진 삼척 한 120명이 울진 삼척으로 침투해서 한 2달 만에 다 소탕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장공비가. 그러면 우리는 그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베트콩의 이 테트 공세, 이걸 구정 공세라고 옛날에 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설날 공세예요. 이 베트콩의 1968년 테트 공세랑 맞물려 있습니다. 이 베트콩의 그 투쟁에 있어서 1968년이 분수령입니다. 1967년 말까지는 잠옷 얌전하게, 그러니까 얌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야, 우리가 혁명 세력이야, 이제 다 꿇어, 이제 다 접수하러 간다, 이런 그 총체적 압박을 안 하고 지역마다 우리 착해요, 저항해요, 잡아 죽이니까 우리가 총 들고 싸우죠, 뭐 이런 식의 포장지를 두르고서
얌전한 모습,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투쟁을 많이 했어요. 67년 말까지는. 그래서 67년 말에 역량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량이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 표에 보면 67 인원. 월맹이 파견한 군대가 6만 8천 명. 그 다음에 월남 출신 전업 베트공. 전업이라는 건 총 들고 다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 농사 짓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업 베트공이 4만 7천 명.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건데 파타임 베트콩 마을 주민 베트콩. 멀쩡한 마을 주민이에요. 농사 짓고. 그러다가 농사 안 질 때 총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밤에. 그게 7만 1,000명. 그래서 전투원이 18만 6천 명. 그 다음에 각 마을의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3만 7천 명. 그래서 합계 22만 3천 명 정도가 이 베트콩 세력이 축적이 됐습니다. 67년 말까지. 축적이 딱 되니까 베트콩이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얌전한 척, 뭐 그냥 저항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가 혁명 세력이야. 까불지 마. 다 잡아 죽일 거야. 하고 이제는 딱 피치를 해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68년도 1월 30일 그게 설날입니다. 설날부터 8개월에 걸친 투쟁을 합니다. 그걸 그 구정공세 1968 테트 오펜시브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68년도도 이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프랑스 68도 베트남에서 그 일 터진 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년도 테트 공세 이전에 월남 상황하고 68년도 테트 이후의 월남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려 4만 명이 죽습니다. 베트콩만. 베트콩 죽은 쪽. 이쪽 말고 이쪽 죽은 건 따로 계산하고 베트콩 세력이 죽은 것만 4만 명이에요. 그 4만 명 죽으면은 조직이 붕괴됐냐? 아닙니다. 투쟁을 통해서 더 확대됐습니다. 월맹이 일단 8만 6천 명으로 파견 인원을 늘려줬고요. 사실 월맹이 파견 인원 늘린 게 커요. 전업 베트콩 정예군은 한 5천 명 증가해서 5만 2천 명. 파타임 베트콩 마을 주민이 한 7천 명 증가해서 7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3만 명이 증가합니다. 21만 6천 명이 되고요. 이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오히려 이제 투쟁할 때 앞장서서 이제 설치다가 빨간 환장 누르고 많이 죽어가지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3만 5천 명으로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68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25만 1,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만 명 죽고도 25만 1,000명이니까 이 투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한 7, 8만 명 증가한 거예요. 이익 보는 장사한 거죠. 피바다 악순환 증폭고리가 이때 완성됐습니다. 유혈 투쟁을 해서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원한이 맺히고 유혈 투쟁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성직자도 나와서 분신도 하고 스님들이 뭐 카톨릭 신부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정의롭다는 그 아우라가 둘러지고 지식인들이 뭐 그게 그 민족해방 그 투쟁에 성스럽고 좋은 것인 떠벌리고 그래서 아우라가 둘러지고 그 순교의 재단으로 젊은이들이 밀려가고 이 고리가 만들어진 게 이 확대 고리가 만들어진 게 1968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북의 도발이 언제냐? 저 테트 공세의 마지막이 9월 20일경에 끝나요. 그거 끝나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68년 10월에. 그리고 68년 1월 30일 테트 공세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1월 23일에는 원산 앞에 있는 미군 함정을 납치를 하죠. 공해상에 있는 걸, 푸에블로우를. 그러면 그 당시에 북한의 도발이 던진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계 지정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산계 국제공조인 거예요. 혁명의지와 결기를 선언하는 거죠. 미국한테 야 너희가 베트남에서 확전하면 한반도를 제2베트남으로 만들 거야. 그겁니다. 저 사진은 무슨 영화 속의 사진이 아니라 진짜 사진입니다. 저 테트 공세를 위해서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옮기고 있는 사진이고 맨 왼쪽은 가운데는 뭐냐면 푸에블로호 납치해서 이제 미군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그 항의의 표시로 가운데 손가락 저 빨간 데가 다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놓고 사진 찍은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어린이 사진은 뭐냐면 저때 울진 삼척 때 그 나는 공산당이 싫다라 그랬다가 아주 비참하게 칼에 점여져 가지고 살해된 이승복 군의 사진입니다.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도발이 이 세계 지정학이랑 맞물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목적 1번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정학 시스템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베트콩 테트 그 구정 테트 공세에 맞춰 가지고 68년도에 도발했듯이. 이건 전략적 차원의 견제구죠. 이게 북한 도발에는 68년이 이랬고요. 나머지는 저는 이런 걸 잘 못 발견하겠어요. 68년 사건 컸습니다. 그해 초에 김신조 왔잖아요. 1월 21일 날 68년도. 그러니까 테트 공세 딱 맞춰서 9일 전에 온 거예요. 여기 테트 공세 1월 30일이었고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 목적이 사용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핵과 미사일은 뭐냐? 두 번째 목적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티브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빅딜을 걸 때 이렇게 거는 거죠. 야, 너희가 종전협정을 해주면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시켜줄게. 이 종전협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전협정이 됐다는 얘기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됐다는 얘기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됐다는 얘기는 북한이 중국의 정상적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북을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그 영향권, 지정학적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건이에요. 저게 종전협정이. 그러니까 종전협정 추진한 저기 그 문재인이 얼마나 저기 국가 반역적인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씨 지금 사자밥 먹고 있을 때 양산에서 잘 주무시고 계세요. 네. 이제 국가에서 주는 밥 먹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휴전 상태는 거꾸로 이거는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건 전쟁 중에 총을 안 쏘는 게 휴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북을 국제법상 지정학적인 그런 그림상에 중국의 지정학적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하는 상태예요. 너희가 실제적으로는 중국 지정학적 영역인지 몰라도 우리 그거 나중에 상황 바꾸면 뒤집을 수도 있어. 나중에 상황 바뀌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뒷맛을 남기는 거예요. 휴전 상태가. 종전협정이 되면요. 저 뒷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북핵도 똑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북핵은 이게 목적 2를 위한 거라고요. 북한을 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순진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6.25를 남북 사이의 전쟁이고 휴전선을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으로만 보는 거랑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6.25는 남북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문맥에서는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위해서 도발을 한 전쟁이에요. 저게. 휴전선은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계선, geopolitical demarcation이기도 해요. 휴전선을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남북이 결정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북핵 미사일 도발도 마찬가지예요. 북핵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빅딜을 얻어내려고 종전협정을 얻어내고 북한을 정상적인 지경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지렛대라고요, 저게. 그런데 요번에 한 정도가 되면 저건 지렛대로 쓴 게 아니라 거의 뭐 미국을 모욕하고 무지하게 심기를 건드리는 한반도 긴장을 와장창창 높이는 그런 방식의 도발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바이든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내고 제2차 쿼드 정상회담을 동경에서 끝내고 집에 가는 미국 대통령 뒤통수에다 때려버린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에요. 거기다 한 발도 아니고 막 저기 단거리도 섞어서 쓰고 미국 본토용도 4년 4개월 만에 쏘고 야, 이거는 목적 1이 아니다.
목적 2도 아니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빅딜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목적 1도 아니고 목적 2도 아니고 이거 뭐 하자는 초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 내부를 위한 중국 내부의 단결을 위한 도발이다. 그래서 이게 골아픈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북핵이 이런 목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목적 3이 등장한 겁니다. 타이밍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제2차 쿼드 정상회담 직후고요. 타겟은 바이든 뒤통수고요. 이런 방식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종전협정 빅딜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의 미국을 거의 그냥 칼을 덤벼들고 등짝을 지르겠다고 덤벼드는 거라 한반도 긴장 수준이 가파르게 90도로 상승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적이 다시 말하자면 또 목적 1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견제고 목적 1도 아니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푸에블로 울진삽작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 1도 아니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견제구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중국의 그 종전협정 빅딜을 위해서 밑자락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반도 긴장 수준을 수직 상승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진핑의 발악이다. 미친 황제의 계산법이다. 이거 새로운 종류의 목적이다. 왜 이렇게 중국이 미친 계산을 하냐.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타이완 침공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증명됐다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도발이 의미가 없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다 정리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키예프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괴뢰 정부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품으로 튀어들어가서 이제 북해가 때려 막히는 거고 그 북극 군사력이 이빨이 나가버렸는데 무르만스크 콜라반도 북극 군사력이 국제적으로는 고립됐고 러시아 생산은 점점 더 이제 빈사 상태로 들어가고 이게 무역 제재 때문에 물건이 안 가니까 부품도 안 가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선 이긴 거예요. 전술적으로 전투에서는 돈바스 일부에서 뭐 밀리기도 하고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뭐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릴 거냐 안 밀릴 거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세베로도네츠크 그 도시에서 지금 거기에 러시아가 다 집중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한 8,000명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리우폴에서 2,000명이 그 정도 버틴 거거든요. 그때 2,000명으로 버텼습니다. 마리우폴이. 여기는 8,000명, 2,000명도 안 돼요. 마리우폴 버틴 게. 여기는 8,000명 정도 있어가지고 쉽게는 안 무너질 거예요. 좀 더 시간이 무너지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 어쩌면 러시아를 격퇴할 수도 있어요. 시간 싸움인데. 그래 봐야 어느 경우든 그래 봐야 돈바스예요. 그럼 원래 돈바스는 러시아가 먹은 데죠. 원래. 그러면 러시아가 요번에 추가로 먹은 데는 어디야? 케르손이라 그래가지고 케르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미아 반도의 북쪽에 그 오데사를 향한 그 길목. 그러나 오데사는 드네프르 저쪽 서쪽으로 건너서 있고 그 동쪽 거기 하나 그 지역 하나 먹어놓은 거. 그 난리 부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개전 초기로. 그것도 개전 초기에 북쪽이나 키이우 쪽은 다 없고.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버틸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이게 타이완 침공이 불가능해지고 지정학적 도발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체제 위기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뭐 경제는 전에 헝다부도에다가 부동산에 무슨 금융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샹하이 회사들 다 때려잡아갖고 이상하고요. 정치 심리는 지금 뭐 사람들이 불만이 부글부글 하고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3대 항구가 그러니까 광저우, 남쪽의 광저우, 양자강의 샹하이, 북쪽의 텐진 아니에요. 그런데 록다운이 걸린 데가 광저우랑 샹하이가 이미 록다운 상태고 샹하이는 록다운 한참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저우는 어느 정도까지 풀어졌는지 뒤져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텐진은 지금 록다운 가냐 마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발상법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저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체제 위기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전략적 군사적 그 관점 전체가 부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공산당 및 시진핑 체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 폭발적 충돌이 아니면서도 중국 내부를 단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 뭐냐, 이런 걸 찾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북핵 단추를 누른 거 아니냐. 이 짐작이 맞다면 앞으로 한반도 위기는 계속 가파르게 고조될 겁니다. 아마 이런 추정하는 게 저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북핵을 북핵이 아니라 중국 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발도, 북핵의 도발도 처음부터 저 노림수는 뭐냐면 잠재적으로는 야, 너희 미국이 사고 치면, 미국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너희 전 세계적으로 핵기술 수출하고 전 세계적 핵 도발할 거야 라고, 그런 잠재적인 위협은 있지만 그 잠재적 위협을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고요. 진짜 노림수는 뭐냐면 종전협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화성 15의 미국용 본격적 ICBM을 미국에 돌아가고 있는 바이든 뒤통수에다가 때렸다? 이건 뭔가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 결은 뭐냐? 시진핑이 왜 이렇게 결이 다른 굉장히 사나운 도발을 결정했을까 했을 때 전 시진핑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굉장히 급하다. 뭐가 굉장히 다급하고 뭐가 굉장히 지금 깝깝한 상태다. 그럼 저런 도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한반도 긴장이 높아져 가면 중국을 내부에서 결속시킬 수 있죠. 그래서 북핵 도발로 안 그치고 이번에는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높아져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중국이 체제가 좀 흔들흔들할 정도로 위기가 있어. 그러면 잘 안 믿어지실 텐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런 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념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념을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살잖아요. 제가 공산당을 지금 창당을 해도 제가 이름을 근사하게 남조선 공산당이라는 공산당을 창당을 해도 안 잡혀갑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우리나라 안 잡아가요. 남조선 공산당 제가 창당해서 당 총재, 당 총석이라 그러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널널하고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무슨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여기서는 이념이 아니라 인생과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튼튼한 게 필요해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우리가 지금 사회가 문란해진 게 그런 게 약해서 그런 거죠. 이 공산주의 체제 혹은 중국 체제 이런 데서는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각이 딱 잡힌 이념. 그게 빠개지면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위협을 받아요. 저거에서 사람들이 세뇌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이 억제돼서 꽉 타이트하게 묶어놓은 상태라고요. 저게 빠개진다는 건 정신의 그 끈이 끊어진다는 얘기고, 끈이 끊어지게 되면, 묶어놓은 줄이 끊어지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번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체제가 위기에 빠져요. 지금 저 상태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제 그 현대사를 얘기를 할 때 치욕의 100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1949년에 치욕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부터 100년이야? 1840년부터 100년입니다. 왜 1840년이야? 1840년에서 42년 사이에 소위 아편전쟁이 터져요. 근데 이 아편전쟁은 사실은 중국이 만든 용어고요. 정확한 명칭은 중영전쟁 혹은 영중전쟁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편전쟁 터지기 전에인 39년까지가 아편이 합법이에요. 영국도 합법이에요. 아니 헤로인도 옛날에 합법이었다니까요. 영국, 독일이 합법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먹고요. 감기 걸리면 먹는 약이었었어요. 영국의
19세기의 수상인 글래드스톤 수상 유명한 아편 중독자였고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 아편 애용자였습니다.